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1박 3일 일정이 시작됩니다. 취임 10일여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오르는 건데요. 이번 회의 기간에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 등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외교와 통상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원자재와 해운 등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는 한편 교민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G7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안보실에서 보다 자세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취임 후 10여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서 6월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떠날 텐데 첫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하고 1박 3일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지 12일 만에 지금 하니까 공식 해외 순방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최단기에 지금 출발하는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 현지 일정도 너무 지금 빠듯한 일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박 3일 일정인데요. 현지 시간 16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을 해서 일단 G7 초청국들을 대상의 정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양자 회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에는 캐나다 주최의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한 100km 떨어져 있는 카나나스 키스라는 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G7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정상들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의 그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고요. 그 정상회담 전후를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주요 7개국의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동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7일 날 다시 그러니까 18일 날 돌아오는 걸로 엄청 빠듯한 일정입니다. 예. 사실상 그 정상외교 일정이 좀 멈춰 있던 상태였는데 이게 재개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G7 회원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주요 외교 대상국인 미국과 일본들이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한국 외교가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아마 우리 한국 외교의 복원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데모크라틱 코리아 이즈 백, 한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국 정상들하고 회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양자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한국과 그런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하고 양자회담을 하든 다자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용 외교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지 이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전쟁을 사실상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원국들과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지금 압박 수위를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4월 3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상호관세 판례를 이렇게 크게 들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고서 실제 4월 9일 날 상호관세를 부과 조치를 하고 그리고서 유예를 했는데 상호관세의 부과 대상 다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으나 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 관세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또 관세를 면제받을 것인가? 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캐나다 가장 대표적인 관세 전쟁의 대상국인 것이고요. 유럽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역 협상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일보 직전의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중동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칠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이제 캐나다나 그밖에 G7 주요 참여국들이 한국도 혹은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정상회의 하자라는 것을 이끄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독식하듯이 하는 정말 방향을 알 수 없는 이 관세 전쟁에 공동 대응하자라는 그런 어젠다를 세팅하고 함께 논의를 해보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G7에 해당되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발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이니만큼 한국도 어떻게 협상을 체결할 것이고 또 국제 공조적으로 같이 맞대응할 방향성을 모색하자라는 의미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원국들이 아무래도 미국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공동 성명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뤄진 품목별 관세 조치를 살펴보면은 네. 철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단 그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만든 뭐 세탁기, 냉장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대미 수출이 많다 보니까 역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고 가전제품 수출하는 나라인 거예요. 쉽게 정의를 해본다면.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수출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코멘트해드렸던 것처럼 4월 3일 날 발표했었던 것은 상호관세였던 것이고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세탁기도 생산하고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있죠. 세탁기도 생산하고 건조기도 생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산 철강이 통상 수입하는 철강보다 20%가량 비싸요. 그러면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관세를 부과받은 다른 나라 철강을 수입해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미국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에 반하는 기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분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한국 정부가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G7이 이 주요 참여국들이 어떤 식으로 함께 대응하는지를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공조적으로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대미 협상을 이끌어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맨데이트를 확보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지금부터 한미 통상 장관급에서 본격적인 셔틀 협상을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2+2 협의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분야별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바통을 사실상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어받게 된 셈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그 주미 대사관에 근무를 하면서 상무관으로서 그 FTA 개정에도 실제로 참여를 하는 등 상당히 대미 협상 경험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한구 본부장의 인선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구가는 명간이다. 이 소위 말해 경험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말하는 속담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미대사관의 상무관으로도 근무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2년을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본인이 직접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 통상교섭 실무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뭐 전략부터 이 일선의 여러 가지 협상 그 스케일까지, 디테일까지 다 깨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주미대사관의 상무관으로 근무할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 국익에 결코 손해가지 않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주무 실무 담당자였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산업자원통상부의 당시 통상교섭실장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통상 업무들을 맡았고요. 또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을 때는 마지막 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 백신이었잖아요. 백신과 관련된 이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정권 교체로 야인 시절 때는 미국의 뭐 이 지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상주 선임 연구원으로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 유수의 경제연구소에 한국 관료 출신이 이 상주하기는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상당한 그 시간 로드맵을 가지면서 아마 협상에 임할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열수 실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이제 탑다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G7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상당한 기회이기도 한데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예. 있고 이것은 다 열려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유승락 실장이 있는 NSC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진짜 좀 크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외국 정상들하고 전화 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 통한 순서가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순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뭐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가의 관계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해나가겠다.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는 전화를 통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고 네. 서로 또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일 수교가 된 지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 G7에 참석을 하는 것이 초청국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그동안 뭐 꾸준히 나온 목소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CSIS 발로 한 번 더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국, 호주 등을 G7에 편입을 시켜야 한다. 향후 G7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G7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뭐 사실상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년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러시아하고 인도 이런 나라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CSIS에서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이 네 나라 중에서도 한국과 호주는 G7에 포함시킬 제일 앞 대열에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G7 회의를 보고 나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꺼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G7 회의하고는 그렇게 큰 인연을, 좋은 인연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저도 좀 첨언을 드려본다면 이제 G7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을 쭉 나열해 보면 반드시 GDP 규모로 1위부터 7등까지는 아니다. GDP 규모로 보면 2위가 중국인데 빠져 있고요. 인도가 5위인데 빠져 있죠. 또 브라질도 8위 정도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순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빠진 나라들을 제외해 보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GDP 규모로 1등부터 7등을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고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GDP 규모 면에서도 고려하지만 정치 동맹국이냐 군사 안보 동맹국이냐 이런 기준으로도 G7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됩니다. 그러면 정치,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동맹국에 해당되냐? 동맹국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G7 자격에는 상당 부분 거의 턱걸이 수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G7 국가에 그냥 초청국이 아니라 이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그 밖에 영국이나 그 밖에 나라들이 필요하지만 당신 국가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 네.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 안보적으로도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함 축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한국이 이 G7의 정치 혹은 외교 경제적으로 G7 국가로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21대 대통령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관철시켜 나간다면 이번만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G7 국가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둔 15일에 국가안보실 인선과 새로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 인선이 있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안보실 1, 2, 3차장과 AI 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김열수 실장 이분 그 동명이인이라서요. 사실 처음에 인선 발표 나가고 나서 혹시 다른 그분인가 싶었는데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현종 전 차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국방개혁 비서관을 했던 이번에 안보실 1차장 어떤 분인가요? 예, 이분은 이제 육사 44기 출신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여기 국방개혁관을 했던 사람이죠. 사실상 이제 이게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크게 이제 3개의 차장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장이 있고 2차장이 있고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주로 이제 국방 문제 주로 다루는 거고요. 2차장이 외교 통일, 3차장이 경제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 및 군사 안보를 총괄하고 대외 국방 협력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위기 관리하고 정보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총 책임지는 뿐만 아니라 NSC의 사무차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SC 운영과 관련된 것도 총 책임을 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잘해 나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김광석 교수님, 2차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미국 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인데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G7 회의도 앞두고 있지만 2025년 또 26년 우리가 헤엄쳐 나가야 할, 이 항해해야 될 그 바다 외교적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 2차장 보시는 것처럼 이뭉순 2차장은 1964년 대전 출생이고 연대 경영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 또 전 뉴욕 부총영사, 전 프랑스 공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워싱턴 스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 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는 미국 통으로서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관세 전쟁과 그 밖에 나머지 G7 주요 국가들과 어떻게 공조체제를 이루고 어떤 식으로 공동 대응하고 최대로 어떻게 관세 전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잔뼈가 굵다 이런 표현을 좀 해볼게요. 워낙 뉴욕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또 캐나다에서도 세계 주요국들, 영미권이나 이 서방 강국들에서 이 외교적인 역할을 주재원으로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안보실의 첫 여성 차장이 예. 탄생을 했습니다. 예. 오연주 3차장은 어떤 분입니까? 오연주 3차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황청 대사로서 여성 대사를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 그대로 인재죠. 그 재원인데 이번 이 지금 오연주 3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아까 2차장이 대미 쪽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오연주 3차장은 다자간 예. 여러 가지 다자간 외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대외 통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 과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풀어나가는데 아마 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번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외교 안보실 인사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년보다는 실용이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실용 외교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사실 이 안보실 차장 라인에는 소위 실장이 동맹파라고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차장 라인에는 소위 자주파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전부 다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위주로 인선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 외교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바로 AI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된 곳이 바로 AI 미래기획수석인데 이 자리에는 민간,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정우 씨, 여러분들께도 좀 익숙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이분의 이제 AI 그 기술적 혹은 경영 전략적 그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계신 인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AI 미래 기획수석 부산 출생이고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맡았었고 한국공학칼림원의 정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해드리고요. 네이버 AI 랩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AI 경력을 갖춰나간 인물입니다. 민간에서 AI 인력을 이렇게 발탁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공적 영역에서 AI 역량을 갖춰나간 인물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AI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기업에서 경력과 방향성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선정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국가의 모델을 성장 모델로서 AI 중심의 또 기업 중심의 AI 성장 모델로서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를 좀 중성장, 고성장으로 도약시킬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정말로
일을 잘 할 만한 분들이 그 자리에 왔다. 이 인선도 실용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확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김열수 실장님, 네네. 그 미국과 이란이 사실은 핵 협상 중이었는데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생각보다 공습 규모가 컸고 이란의 장성이랄지 핵과학자들이 대거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수년간 준비를 해온 공격이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부분은 사실상 작년도 9월달에 레바논 헤즈볼라의 어떤 그 모사드가 공격한 삐삐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삐삐뿐만이 아니고 무전기 이런 것들이 동시에 터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동시에 터져 가지고 헤즈볼라 간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헤즈볼라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서 그걸 동시에 터지게 하려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헤즈볼라의 어떤 통신망 또는 통신 체계에 여기 이제 침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년 전에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중요한 지도자 2명이죠. 육군참모총장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 사람도 사살을 하고 핵과학자들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인원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제 이걸 때렸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침대에서 그냥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 그러면은 그것을 공격을 했느냐? 미사일이 공격한 게 아니고요. 드론이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면 드론이 사실상 그 지금 텔아비브하고 그 테헤란하고 사이는 1,600km입니다. 그럼 그 정도 뜨면은 이제 거리라고 하면 이미 다 피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모사드가 어떻게 이제 했느냐 하면 그것을 미리, 그러니까 그 드론을 미리 이란에다가 이제 넣어 놓은 거죠. 침투시켜 놓아 가지고 그게 이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 드론을 띄워 가지고 다 타격을 했단 말이죠. 아마 이것은 올해 6월 1일 날, 불과 뭐 이제 한 보름 전이죠. 6월 1일 날 거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40여 대 정도를 폭격한 게 완전히 파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러시아 시간대가 뭐 통상 10개, 11개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시간대에 동시에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 정보 당국에서 미리 그쪽으로 다 차량을 이용을 해서 드론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작전을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거미줄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미줄 작전이나 이번에 이제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하는 뭐 일어나는 뭐 사자 작전이나 그게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드론의 전쟁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컨테이너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에 이제 드론을 실어서 가가지고 컨테이너 이제 뚜껑을 열고 이것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 양상도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모사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이제 군 그리고 혁명수비대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후임으로 될 인사들에서도 협박을 해서 네. 이 움직임을 상당히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모사드는 이번에 그러니까 피살된 이란의 군 지휘자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 문틈으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뭐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 위협을 협박을 무시하고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핵 개발이 지금 임박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 타깃은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협박보다 무서운 것은 그 협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이란의 핵 과학자가 일종의 뭐랄까 맨날 다니는 길에 유턴하려고 차를 세웠는데 그 며칠 전에 매복되어 있던 트럭에서 AI 로봇 기관총이 발사돼서 그 과학자를 바로 순식간에 피살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졌잖아요. 아까 드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드론뿐만 아니라 AI까지 지금 상대에 대한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금 이 군사 전쟁의 양상이 정말 이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열수 실장님, 네. 이란이 죄송합니다. 이란이 바로 미사일로 보복 공습을 하면서 일부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몇 군 이제 낙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내놓은 게 이스라엘이 멈추면 우리도 이쯤 할게 하면서 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란 외무부 장관이 처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례적 대응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만큼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게 이제 비례적 대응이 사흘 내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드론 공격하고 공중 공습 이제 하니까 이란도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쏘니까 이란이 똑같이 미사일 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 외무부 장관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죠. 더 나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일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출 거냐? 네타냐후가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다른 곳들을 폭격을 해서 이참에 완전히 이란을 그냥 완전히 주저앉힐 것인가? 그게 차이가 있을 텐데 아마 이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란 지도자들하고 전화를 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결국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일 테고 그렇습니다. 김열수 실장도 잠깐 짚어주셨다만 앞으로 추가 이스라엘 공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지금부터 전개될 전쟁의 양상이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지도부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1980년대 초 이 중동 전쟁에서 그때 마지막으로 소위 이 산유국으로서 정유 시설이나 에너지 관련 설비를 공격했던 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약 40여 년 동안 거의 불문율로처럼 중동 전쟁할 때도 우리 에너지 관련 설비는 부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왜냐하면 산유국이니까 먹고 사는 방법이 에너지 팔아서 먹고 사는 건데, 그죠? 근데 에너지를 부수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이번에 세계 최대 에너지 가스전을 폭파하고 그밖에 여러 에너지 탱크라든가 저장고를 다 폭파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도일까? 자, 원유로 먹고 사는 에너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란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겠죠. 예. 그럼 아무래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봉기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계속 유화적 메시지를 주는 게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태우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대신에 이러한 국민들에게는 유화적으로 계속 대피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인명사상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화적으로
이란 국민들한테는 계속 감싸주고 피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도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지도부에 좀 집중하고 결국은 이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제한적이었었던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 이란 내에 민중이 좀 봉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좀 이끄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저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인 피해가 되도록 없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습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민들 피해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 교민 피해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정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뭐 뉴스를 여러분 확인하셨듯이 교민들 피해가 당연히 없어야 하고 절대 우리나라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의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이스라엘 체류하고 있는 교민 중에는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네. 없다. 예,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우리 교민분들이 적절히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대응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일반인의 사상으로 물론 사상자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민이 신속 대피하고 안전을 우선시하고 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명 피해로 연결되지 않기를 뭐 강조하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동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예. 다시 내놨습니다. 일단 긴장이 좀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G7에 가서 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이 전쟁 발발이 단순하게 그쪽 지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장 그 지역의 뭐 인명 피해, 뭐 건물적,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국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특히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비산유국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의 전쟁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지금 생계와 지금 직결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주의를 우리가 지금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무력 수단을 통한 이 분쟁의 해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당사자 모두에게 강력하게 자제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격화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G7에 임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공습 시작되고 국제 원유 가격이 또 등락이 상당히 오르내렸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도 좀 수출도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지역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상선들의 이동 경로이기도 한데 네. 이란이 혹여나 이제 이런 상선들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거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대응 조치로서는 가능한 이 뭐 방법을 카드를 다 써야만 할 텐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 예. 워낙 세계 뭐 해상 유조선 물동량의 35%를 차지하고 뭐 그밖에 세계 해운 물동량도 10에서 15% 차지할 만큼 상당한 물동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조치한다든가 뭐 이 이슈와는 별개로도 뭐 선적을 납포한다든가 뭐 이런 해적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상당한 공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상 운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상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부담이 더 고조되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 원유의 80%가량이 중동산 원유인데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국제 유가 및 원유 가격 상승, 그밖에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계는 상당한 울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고요.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되풀이된다면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하락할 것으로 세계 모든 기관들이 전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요. 원유 수요가 주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2분기보다 3분기나 4분기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공통되게 전망을 해왔는데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중동 전쟁의 확전 양상 때문에 국제 유가가 $100, $120로 만약에 상승해 버리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됩니다. 예. 기억하시죠? 2022년 초에 러우 전쟁이 등장했고 그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원유 공급이 막히죠.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원유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정부 초반에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지출하려 하고 또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던 터였는데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런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틀리는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고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동 전쟁의 시나리오 확전돼서 예를 들어서 전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국지전으로 끝나고 단기간 안에 마무리될 것인지 그밖에 가상 가능한 한 3-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동할지를 강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세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타격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관련해서 13일에도 정부가 긴급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나 실물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 에너지 반과 그 해당 실무팀에는 에너지 반, 실물 경제 반, 그리고 금융 시장 반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 안보 문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워낙 중동산 원유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 공급이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는다. 물론 비축유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고갈된 상태로 장기전이 된다면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실물 경제 반입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상 물류비가 올라갈 수 있고 해상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생산선비 용량을 늘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고민을 하고 있다. 3번째로는 금융시장 반입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 회피 선호 현상, 이재명 대통령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코스피 5천 시대 외쳐왔는데 그 향하는 동선에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전쟁을 받아들고 어떻게 주식을 계속 더 많이 보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떠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밖에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차원에서 컨틴전시 플랜, 어떠한 긴급 상황이 내려질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짬으로써 그 위기가 위험이 더 커지거나 한국으로 전이되거나 하는 일을 좀 막도록 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 예.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이 돼버려서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 과제를 준비하거나 뭐 정부 조직을 개편할 네. 만한 구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 역할을 국정기획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그 선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당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발족했을 때, 그러니까 출범했을 때 당시도 똑같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 조직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바로 이한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선례를 겪으면서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최장 한 60일까지 지금 할 수 있는데 앞서 조성래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100대 국정과제를 향후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한주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평생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시에 도전하던 그 시점에 성남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남에서 시민운동, 그리고 또 인권 변호사, 그리고 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하면서 인생의 멘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 멘토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의 전공이 경제학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보였던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 시리즈를 구상했던 분이 바로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아까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한 로드맵도 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도 아마 가감하게 개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석 교수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연천의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많이 힘들죠? 힘들어! 그것도 연습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한 처우나 우리 군에 대한 대우들도 인식도 많이 바뀔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기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일이고 여러분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군부대 방문 역시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 정권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즉강 끝, 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13일 날 지금 25사단에 있는 여기 비룡 전망대를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굳건한 안보 의지를 이제 천명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의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장병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격려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직접 이제 군 현장을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보 현장을 직접 이제 체험을 하고 또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실장 그리고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